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서핑의 성지하면 강원도 양양이죠. 최근에 양양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양양의 죽도 해변 앞에는 20층, 30층 높이의 고층 건물이 늘어서 있고요. 한창 공사 중인 곳들도 많습니다. 양양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투자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땅값 상승 등으로 전부터 양양에 살던 원주민들이 둥지 밖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외곽으로 내몰리는 원주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모든 것, 오늘 역시나 박종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예,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옵니다. 한 나라의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묻고 박정호 교수가 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프닝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얘기하셨는데 예. 저는 평소에 이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도시 얘기가 나오면 예. 도시도 굉장히 생명체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교수님은 도시는 생명체다 아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르시겠어요? 저는 생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외부 상황 또는 내부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적응하고. 예. 네. 도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어떤 번성했던 지역이 갑자기 소멸되기도 하고 그리고 한동안 소멸됐다고 생각했던 지역이 다시 확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도시 자체도 일종의 생명체처럼 많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주가 생각나네요. 예. 방금 말씀하신 번성, 소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별들도 무에서 탄생을 하거든요. 탄생을 해서 점점 번성하면서 커져요. 그러다가 너무 커지면 이제 블랙홀 같이 되면서 소멸하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가 태어났다가 번성했다가 다시 소멸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 생명체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예. 너무 멀리 나갔나요? 우리? 아닙니다. 진짜 전 똑같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왜 도시가 이렇게 생명체처럼 생로병사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결국 도시라는 것도 살아 숨쉬는 무언가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별들이라는 것도 살아 숨쉬거나 어떻게 보면 다양한 생태계 속에서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거 하나 봤거든요. 그 먼지가 이렇게 오는데 먼지 속에 또 지구 같은 세상이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 혹시 보셨어요? 저는 맨인 블랙의 마지막 장면에 고양이 방울이 있는데 그 방울을 주민 했더니 거기 안에 우주가 있는 거. 있고. 전 가끔 그런 공상도 해봐요. 저도 많이 해요. 도시를 한번 오늘 생명체같이 느끼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일단은 먼저 개념. 정의 이런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의미가 뭐죠?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처음 언급한 루스 글라스라는 사람이 이 용어를 언급했을 때의 한 구절을 딱 우리가 인용해 보면 이게 무엇인지를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을 뭐라고 이분이 지칭하면서 사용했냐면 노동계층이 모두 또는 대부분이 이주하기 시작하고 그 지역에 사회적 특성이 전혀 다른 젠트리, 그 당시 젠트리라고 하면 신분 계급은 귀족보다 조금 낮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뭐 중산층 이상 계층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뭐 전문직이라든가 중산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사람들이 그 노동자 계층이 떠난 그 공간을 모두 바꿔서 채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1960년대 뭐 그쯤에 생겨난 건가요? 그쯤에 런던 시내에 많은 예전에 블루 칼라들이 일했던 공장지대라고 할까요? 제조 기능을 담당했던 일부 지역들이 이제 그 런던이라는 그 도시의 높은 지가가 그런 제조 공장만 가지고는 그 지가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그 공장에서 일했던 그 공장도 떠나고 그 근로자들도 거기에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어라? 그럼 그 공장 부지를 누가 샀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 봤더니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중산층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전문직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시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언급한 겁니다. 예, 우리나라를 따져봐도 젠트리피케이션 하면은 한때 또 얘기 나왔던 곳이 저는 생각나는 게 이태원의 경리단길 생각나요. 그렇죠. 예, 홍대, 성수동 이런 곳들은 주택가들이 다 이렇게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밖으로 떠나가는 그런 현상을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성수만 하더라도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거기 수제 구두가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수제 구두 가게들 보러도 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수제 구두라는 게 중국산 아주 저가의 구두의 공세에 밀리기도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의 집값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땅값도 마찬가지고요. 성수동에서 더 이상 수제 구두 만든 걸로는 그 노른자위 땅 위를 차지하고 있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안 되니까 임대료를 부담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된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제 구두 가게들 이런 게 많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뭐 성수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뭐 SM 엔터테인먼트부터 해서 컨텐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잔뜩 있는 그런 동네로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럼 젠트리피케이션은 뭐 오래전부터 일어난 현상은 아닌 건가요? 이게 또 특이합니다. 예. 많은 분들은 그냥 뭐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시장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계속된 현상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실제 젠트리피케이션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고요. 2000년 이후요? 오히려 그 전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의 핵심 지역에 고소득자라든가 중산층 이상의 소득자가 그쪽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더 안으로 들어가고 그쪽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주요 OECD 국가들은 오히려 어떤 상황이 많았냐면 도심지 한복판에는요. 가난한 사람, 외국 이주자들, 불법 체류자들, 즉 저소득층들이 오히려 더 몰려 살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산층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직 종사자들은 교외 지역으로 나갔어요. 그럼 이거는 왜 그런가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도심 한복판에 어쨌든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되기 전에 도심지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데에는 아직까지 좀 가난하거나 아니면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가 거기를 다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치고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 생겼을 초창기 시절에 해방 이후에요. 어떤 지역에서 서울에서 그 당시 우리 저개발 저소득 국가였을 때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어떤 업종이 그 서울 한복판 어딘가에 들어섰겠죠. 그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성수동 수제 구두 거리도 거기 하나였고요. 영등포 쪽에 있었던 많은 봉제 공장들 거기가 거기에 해당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업종 중에 일부는 적합한 업종이 아니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 적합한 업종이 아닌다라고 해서 모두 문을 닫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어디서 값싼 근로자들을 채용해야 되지? 그 고민을 그 업주들은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내국인들은 이 돈 가지고는 여기서 일 안 하니 외국 근로자들 우리가 채용해야겠다. 그리고 좀 더 값싼 인력들을 채용하기 위해선 내국인이지만 학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는 사람을 채용해야겠다.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동네가 그 업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소득 수준으로 좀 떨어지거나 그 나라의 주류가 아닌 사람들이 거기를 자주 왕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곳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속된 말로 이 동네 요즘 분위기 이상해졌는데 하면서 슬슬 다른 데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오히려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더 싸지겠죠. 그러면 오히려 저소득 계층들이 아니면 외국에서 한국에 이주해 온 사람이나 아니면 뉴욕이나 런던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
교외 지역에서 살면서 출퇴근을 하면 또 교통비가 많이 들잖아요. 네. 회사 근처에 살면서 교통비도 줄이고 가장 자기들이 손쉽게 집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공장 근처에 빈 뭐 창고나 뭐 사무실 이런 데를 집으로 개조하거나 네. 뭐 원래 있었던 주거지로 활용한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어쩌면 과도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과만 놓고 보면. 네.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 전까지는 낙후된 지역으로 어쩌면 남아 있었던 곳들이잖아요. 네. 그럼 2000년대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길래 네.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다시 중산층 이상 계층들이 도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걸까요? 2000년 하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꼽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예. IT 붐이에요. IT 붐. 예. 예. 드디어 인터넷, 웹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서 예.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 바뀌기 시작했고요.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속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뭔가 좋은 물건이 생겼대. 이거 괜찮은데 라는 게 알려지는데 걸리는 속도가 너무나도 비약적으로 빨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맛집 하나가 알려지려면 신스 해가지고 한 30년, 40년 됐다라고 맞아요. 해야 네. 그 어느 동네 가면 무슨 맛집 있는 거 알아?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당 빵집 알아? 맞아요. 이런 거. 예. 그런데 요즘은 개업한 지 3개월, 4개월 됐는데 전 국민이 아는 맛집으로 다 바뀌어요. 맞아. 요즘에 SNS 바이럴 뭐 이런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예. 엄청 빨리 퍼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속도가 중요해졌고 그 변화를 빨리빨리 읽어야지만 거기에 부합하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외 지역에 한적하게 가족들끼리 사는 건 더 이상 내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만 돈을 더 벌 수 있다. 그렇죠. 더 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생활하는 곳곳에서 그 변화의 속도를 내가 피부로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살아야지만 예. 별도의 시간 내면서 탐색 비용 들여가면서 정보를 찾지 않아도 되는 효율성까지 생기는 거죠. 갑자기 피곤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요즘 피곤해진 건 사실이에요. 예. 요즘 갑자기 사람들이 체크무늬 난방들을 많이 입네? 그거를 그냥 아침에 모닝커피 마시면서 앉아있다가 쇼윈도 바깥을 걸어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캐치해서 그걸 사업한다든지 아니면 마케팅에 적용한다든지 예. 이렇게 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커피숍에서 앉아서 대화 나누는 내용을 들어봤더니 야, 너 요즘 이 영상 봤어? 그러면서 요즘 핫한 영상이 뭔지도 알게 되고 이런 빠른 정보 습득이 회사의 매출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천이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이후부터 흔히 말해서 고학력자들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답습해야 되는 그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 또 혁신을 배양해야 되는 새로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돈 조금 벌었다고 교외 지역에 앞마당이 있거나 이런 지역으로 이사를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고스란히 지금 담겨져 있거든요. 예. 좀 그 동네 사시는 분들에겐 소원구한 말씀이지만 제 대학교 시절에요. 저희 친구들끼리의 로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 친구가 자기 생일 잔치한다고 네. 생일 파티한다고 자기 집에서 놀자는 거예요. 예. 그래 그러면 어머니한테 다 허락받고 가자 해서 1박 2일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흔히 말해서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라 신도시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단독주택들 만든 그 네. 타운하우스 같은 데 살고 있던 친구였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딱 보기에는 2층 집에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고 조그맣지만 앞마당 조그만 것도 있어서 바깥에서 삼겹살 마음껏 구워 먹어도 되고 야 이게 무슨 미국도 아닌데 너무 멋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그 당시 아주 소박한 꿈이라고 할지 그냥 그런 마음을 뭐를 먹었냐면 야 우리도 나중에 돈 좀 많이 벌어서 이런 타운하우스에 모여 살면 재밌겠다 야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선택을 했다면 지금 부동산으로 만약에 재테크를 했다고 하면 크게 실패했을 거예요. 부동산 재테크 그 분야에서는 예, 그런 분야에서는 예. 왜 타운하우스 가격이 안 올라요. 예, 어떻게 보면 분당 쪽이나 일산 쪽이나 뭐 판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 있는 이런 뭐 단독 주택 단지들 가치 상승이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훨씬 안 올랐어요. 심지어 떨어진 데도 많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속도 면에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더 도심지 가운데로 오려는 습성들이 더 많아진 거죠. 어떤 형태로 변화됐는지 혹시 뭐 통계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이게 통계도 있는데요. 좀 네. 설명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대학 교육을 받은 25세에서 34세의 젊은 사람들이 미국 50대 대도시의 교외 지역보다 도심지 지역에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하는 비율이 이전 10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더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 좀 벌고 좋은 직장 잡으면 나는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월요일 오전까지 가족들하고 한적하게 보내기 위해서 교외 지역에 있는 우리 집으로 간다라든가 거기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숫자가 많았는데 이제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도심지에 있는 비율이 훨씬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기 말씀하신 나이에도 좀 집중이 되는데 네. 25세에서 34세의 젊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IT를 제일 잘 활용하고 그걸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IT랑 정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군요. 그것도 그렇지만 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통계는 예전 제가 그 전 10년 전에와 비교해서 3배나 가까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그 전 10년 전에는 25, 34살 사이에 그때도 젊은 층인데 그렇죠. 그때는 IT라는 업종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하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산업 영역에서는 기존 산업에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한 땀 한 땀 나만의 스케줄에 맞춰서 이 연구하고 하나씩 더 정교하게 하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안정감 있는 주거 공간이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다. 그게 통계로도 이렇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생겼어요. 네. 이게 IT라는 곳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가가치라든가 탤런트, 뭐 혁신성 이런 것들을 알리는 데 있어서 너무 시간이 단축됐고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게 단숨에 알릴 수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 뭐라 볼까요? 경제적 수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예. IT가 없을 때는요. 우리 오 아나운서와 제가 국밥집을 하나 차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 국밥집 정말 맛있다는 걸 알리려면 정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고 이걸 누가 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단지 만들어서 그렇죠. 사거리에서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가 돈 들여서 어디서 광고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진짜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우리의 홍보 비용이 안 들어요. 왜? 수많은 SNS에서 댓글 남기고 블로그가 국밥 캡처해서 정말 맛 끝내준다 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광고를 해주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다음날 딱 우리 가게 문 열러 갔더니만 줄을 갑자기 200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국밥집은 계속 비어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고맙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성과를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 가져가게 되는데 이제부터 또 이게 주거 지역으로 바뀌어가는 현상이 하나 생기는데요. 예.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교외 지역에 살면서 누릴 수 있었던 여러 편의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교외 지역에는 뭐 야외 데크가 있는 집이 있다든가 뭐 수영장, 외국 같은 경우 수영장 있는 집도 있잖아요. 교외 지역에 마트도 많아요. 예, 마트도 있고요. 큰 마트도. 그리고 교외 지역에서는 뭐 포도주 저장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차고도 있을 테니 개인 차고도 있을 테니 거기에서 뭔가 DIY라고 하죠. 내 스스로 뭘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뭐 다양한 취미 생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단숨에 이렇게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IT 입소문 때문에 거둬들인 그 수많은 사람들. IT로 인해서 내 동네 주변에만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매출을 올리던 그 사람들이 그 도심지 항복한 그 비싼 땅값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편의시설들, 헬스장, 야외데크, 수영장, 차고, 포도주 저장고 이런 게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돈 더 낼게. 그냥 우리 단지 안에 이걸 넣어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야, 땅이라는 게 사실 희소성이 엄청나게 있는 건데. 그렇죠. 그 비싼 땅에다가 자기 개인의 수영장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부를 축적해서 네. 예, 그 안쪽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심지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도심지 한복판의 주택의 면적이
교외 지역의 면적 못지않은 주택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택 단지 아래든가 옆에라든가 아니면 개인 그 집 안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넣어놓기 시작한 거죠. 실제 뉴욕에는 어떤 엘리베이터가 있는 우리로 따지면 아파트 같은 주상복합 같은 게 있냐면요. 네. 내 차를 내 아파트 층까지 올려주는 엘리베이터 따로 있어요. 아, 차를? 네. 그 왜 올린대요, 그 사람은? 저도 그게 궁금해요. 아니 지가 내려가서 지하 주차장에 타면 되지. 타지 못하잖아. 그거 올려가지고 왜 올린? 아니죠. 거기서 타고 1층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 직전에. 네. 내 이 13층 아파트에서 현관문 열고 나오면 나만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네. 옆에 큰 엘리베이터에는 내 차가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에 그냥 타고 그 차체로 1층까지 내려가는. 이걸 진짜 왜 할까요? 이제 엄청난 부의 양극화가 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전 도심지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되면서 통계적으로도 사람들의 부의 양극화, 도시의 양극화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한데 네. 이 부분은 2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딱 한 번 저 오승훈이 진행하고 진행자인 박정호 교수가 답하는 시간입니다. 한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그려보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저희가 IT의 발전이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속화시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대두됐다. 집에 차를 올리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네. 그런 양극화의 특별한 사례들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IT가 가져온 양극화가 어느 정도로 심각해진 네. 상황인지. 예. 미국 통계를 보면 아주 쉽게 확인이 되는데요. 네. 미국의 경우 대공황이 발생하기 한 해 전인 1928년부터 네.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기 한 해 전인 1979년까지 얼추 보면 한 50년 되네요. 네. 50년 가까이 상위 소득 1%에 해당되는 사람의 비율은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모든 주에서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이 당시 계속 미국에서 양극화 심해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근데 기조가 그때는 케인즈 경제가 이제 되면서 대공황 이후에 좀 약간 분배, 자유시장 경제보다는 그런 쪽에 집중하던 시기여서 그런 건가요? 그런 요소도 분명히 일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산업 구조의 특성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런데 2000년 이후 IT 혁명이 일어난 뒤부터 어떻게 됐느냐? 2000년부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요 한 8년 정도의 기간 동안 소득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의 소득 비율이 192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가장 높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냐면 소득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미국 전체 소득 증가분의 절반을 가져갑니다. 요 기간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가 소득이 증가한 전체 양 중에 딱 절반을 상위 1% 사람들이 1%가요. 가져간 거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요. 소득 상위 1% 사람들이 미국 전체 소득 증가분 중에 가져가는 비율이 85%까지 늘었어요. 부자가 부를 가져가는 비율이 점점 급격하게 증가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도 IT, 그다음에 IT 밖에 있는 서비스업 중심이 발달됐던 국가가 아니었던 시절. 무슨 소리냐? 전 세계에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 대표적으로 꼽아라 그러면 미국에 있는 포드, 크라이슬러, GM 같은 자동차 회사 꼽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 꼽아라 그러면 RCA, 매그나박스 이런 미국 전자제품 회사를 꼽았던 시절들이 있어요. 제조 강국이었던 시절. 그렇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소득 양극화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이거를 라디오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만약에 저랑 오승은 아나운서와 우리 PD님 셋이
공장에 나란히 앉아서 네.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을 하는 제조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라고 보겠습니다. 다이나믹하네요. 그러니까 사장도 했다가 컨베이어 했다가 이해를 좋아요. 쉽게 시켜드리려고 얼마나 고민을 그러니까 했겠어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좋죠. 네. 경제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으니까 예. 재밌어요. 자, 그러면 예. 제가 첫 번째 공정을 하고 우리 오 아나운서가 두 번째 공정하고 예. 우리 PD님이 마지막 공정을 하는데 예. 예를 들어본 겁니다. 네. 저는 손이 워낙 빨라서 아니면 숙련공이어서 시간당 100개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 아나운서는 좀 늦게 우리 공장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손에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시간당 하나밖에 처리 못하시고 우리 PD님은 나름대로 그래도 몇 년 차 됐기 때문에 네. 시간당 한 10개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가 과정해 볼게요. 나만 한 개야. 그러면 네. 시간당 100개, 시간당 1개, 한 개. 시간당 10개 처리하는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작업을 한 다음에 PD님 공정 끝나고 제품이 뚝딱 이제 외부로 팔려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면 네. 이 공장에서는 시간당 결국 몇 개 생산될까요? 한 개죠. 그렇죠. 예, 저 때문에. 맞아요. 네. 아나운서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예. 제조라는 것은 어느 한 파트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면 결국 최종 아웃풋도 거기에 귀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저는 시간당 100개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높은 연봉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 PD님은 시간당 10개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하나 생산하는 곳에서 병목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모두 결국 임금은 어딜 기준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늦은 사람을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조라는 것은 개인 간의 임금 차이가 심하게 날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이 뭐 제조 공정이 전 자동화됐다, 첨단 공정이 됐다 해도 제조라는 게 단계별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 제품이 나오는 건데 지금도 어느 한 곳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면 전체 산출물은 거기에 귀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응답하라 1988 이런 드라마 봐보면요. 우리 다 그 드라마 안에서 나오는 모습이 참 정겨운 이유가 앞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뒷집 아저씨 다 고만고만한 소득에 비슷비슷한 삶을 사는 모습이 또 정겨운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나라도 전체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훨씬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조금 부족하지만 비슷한 급여를 받았던 거예요. 예.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IT는 어떻게 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승자 독식에 가까운 구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딱 어느 동네 가서 야 맛있는 것 좀 먹자 해서 맛집 검색을 딱 하면 예. 별 5개 댓글 제일 많은 게 딱 떠요. 그러면 일단 내가 지금 탐색해서 여기에 진짜인지 아닌지 뭐 댓글 플레이한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예. 확률상 가보자.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닌 것 같아도 별이 이렇게 높으면 먹어보지 않고는 또 내가 맞아요. 함부로 판단 내리기 쉽지 않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곳에 또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 골고루 어떤 소득이 균등하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역할극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 사거리에 다 마주보고 서로 치킨집을 3곳이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장사가 오아나운서 치킨집만 잘 되고 그렇죠. PD님과 나는 하나도 안 돼. 그 되게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했다가 한 번은 또 제일 잘 되게 예. 해주셨다가. 예. 그러니 이제는 이게 예전 같은 흐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왜 소수의 상위 1%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가져가고 있고 우리 동네의 부는 저 가게만 다 가져가고 있고 예. 이렇게 되는 이유가 다 이런 맥락이죠. 아, 알겠습니다. 부의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게 가속화되는 현상이 이 IT의 발전 때문에 더 불평등이 가속화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어쨌든 도심에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이잖아요. 네. 중산층 이상의 부를 축적해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운데로 들어와서 거기에 차를 올리는 엘리베이터도 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운데로 들어온단 말이죠. 계속해서. 네. 그러면 원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과 조금 다른 추세가 확인되는 연구들이 더더욱 최근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아까 미국 뉴욕이라든가 뭐 네. 이런 대표적인 어떤 세계적인 선도 도시들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심지 한복판에 살고 있었던 뭐 흑인 거주자들이라든가 저소득 거주자들은 결국 부자들이 다시 그 동네까지 다 자기들이 차지해 버리니 멀리 바깥으로 무조건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통계를 보면 의외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멀리 외부로 떠나가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럼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는지 그거부터 좀 궁금한데. 예, 이런 겁니다. 지금도 성수동에 가보면 네. 물론 SM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새로운 IT 회사들, 스타트업 회사들, 멋진 어떻게 보면 부티크 매장들 많이 생겼지만 네. 중간중간 보면 철근 용접하는 전통적인 업종 그대로 거기 있고 있어요. 예. 수제 구두 파는 데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다고 모든 그 동네가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형질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계속 살고 있는 비중이 의외로 적지 않고 그 원주민들 중에서 물론 세입자가 있고 집주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집주인들은 더더욱 떠날 이유가 없어졌죠. 왜? 그 집값이 더 올랐을 거 아니에요. 세입자들 중에서는 네. 판단을 해요. 집주인이 집값 올랐고 이 사람들 내보내서 더 비싼 업종, 그러니까 수제 구두점 내보내고 여기 스타벅스 입주시켜야겠다 하면 거기 월세 내면서 장사했던 수제 구두 만드는 사람들은 멀리 외곽 지역으로 간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런데 어떤 집주인은 그냥 그런 거 없이 그 사람이 내겠다라는 지불 여력만 있으면 그래요 계세요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제 구두 파는 사람들 중에는 네. 갑자기 여기가 흔히 말해서 핫플레이스로 바뀌기 시작해서 수제 구두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잘 팔리는 가게도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예전보다 임대료 3배 더 내고 전 여기 있을게요. 네. 저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도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모두가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정도 비율은 아니고 남아있는 네. 사람이 꽤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이것도 연구 결과를 하나 보면요. 예.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세입자의 이주 가능성이 그 동네에 땅을 소유하거나 집이나 사무실을 소유한 사람보다 예. 2.6% 정도만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자가를 거기에 소유하고 있으면 안 떠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는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 세입자들도 네. 안 떠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높다. 왜냐하면 네. 여기가 드디어 엄청나게 유동인 인구가 많아지는 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은 그 동네 밖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런 거죠. 오 아나운서와 제가 수제 구두를 만들고 있었다가 제가 먼저 제안하는 거죠. 네. 승훈아, 친구야, 왜 우리 이제 구두 말고 그냥 커피 전문점 하자. 이게 훨씬 장사 잘 될 것 같아. 왜? 야, 너 한번 봐봐. 오늘 둘이 창가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개수 세보자. 우리 옛날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러다가 우리들도 스스로 업종 전환을 해서 그 동네 점포를 계속 운영하는 게 외부에 엄청난 자본 들고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 변화에 맞춰서 업종 전환을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남아서 어떤 기회를 도모하거나 네. 이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맞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그럼요. 네. 우리나라도 연남동이라든가 성수동이라든가 뭐 동부이청동 뒤에 있는 삼각지 근처도 요즘 핫해지고 있던데 네. 그런 지역에 있는 많은 업종들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삼각지 뒷골목 같은 경우는 국방부나 거기 군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국방부가 거기 있으니까요. 네. 그분들을 대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전통 술집이라든가 주점이라든가 또 뭐 그런 걸 운영하셨던 분들이 똑같은 품목을 약간 힙하게, 약간 앤틱한 형태로
변형하는 거죠. 인테리어 조금 바꿔서. 그렇죠. 예. 그러면서 거기에 군인이나 국방부 근무하시는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옆에 청년들이 야 여기가 80년대 문화 갖고 좋다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게 바꾼다든가 군인들에게 PX 물건과 유사한 가격 낮은 것으로 팔던 대형마트가 이제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뭔가 희귀 밀덕들이라고 하죠. 밀리터리 덕후들 예. 이런 사람들이 군인 용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다시 계속 바뀌어가는 네. 그런 흐름들이 생기는 게 우리나라도 완전히 그런 흐름에서 배제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IT도 여기에서 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업종을 바꾸지 않더라도 네, 혹은 바꿨더라도 네, 인테리어 조금 바꾼 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광고를 해서 바이럴만 잘 되면 네. 마케팅만 잘 되면 다시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릴 테니까 예, 바로 굳이 떠날 필요가 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양극화가 또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란 큰 도시든 아니면 런던이든 파리든 뉴욕이든 큰 도시에서 예. 한 시대를 풍미했다가 업종이 이제 그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었거나 아니면 너무 옛날 주택들이 많아서 지금은 경쟁력을 조금씩 잃어가는 지역들은 여기저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 60년대 70년대는 사람들이 선호했던 주거 지역이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그렇지는 않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울 여기저기 각지예요. 네. 그런데 그들 지역들 중에 자연적이든 우연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든 어떤 지역이 핫플레이스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큰 기회를 뜻하지 않게 또 얻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도하지 않던 간에 도시라는 아까 서두로 돌아가서 커다란 어떻게 보면 생로병사가 있는 이 생태계 속에서 다시 흥한 기운을 많이 받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엄청난 기회를 많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떤 통계가 더 무서우냐면요. 예. 많은 분들이 잘 사는 국가, 못 사는 국가 간의 소득 불균형과 관련된 통계들은 많이 아시잖아요. 뭐 미국은 국민소득이 뭐 6만 불 가까이 되는 나라고 저기 아프리카 지역은 국민소득이 뭐 10,000불이 아니라 5,000불도 안 되는 국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진짜 무서운 통계는 네. 그 미국 안에 주요 도시 안에 그 도시 안의 소득 불균형의 크기가 바로 미국과 아프리카 국가만큼의 소득 불균형이 도시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이런 현상이 네, 도심 안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더 심하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는 통계 중에 지니 개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 지니 개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뉴욕에서 네. 아까 내 자동차만 따로 내 층까지 올려주는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 동네 사는 분과 예. 뉴욕시에서 가장 허름한 곳이라서 경찰도 무서워서 잘 안 가는 동네, 네. 그 동네의 소득 격차는 미국과 스와질란드라는 그 아주 저소득 국가의 소득 격차와 똑같은 지니 개수를 보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탄탄한 경제적인 구조를 갖춘 나라들은 소득 개수가 지니 개수가 좀 낮고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아프리카 국가 같이 좀 경제 개발이 덜 된 나라들은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커서 지니 개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개발이 더 되면 더 된 곳일수록 지니 개수가 높아지는 현상도 나온다. 더 된 곳에 도시 단위로 봤을 때. 도시 단위로 예. 봤을 때. 그럼 LA는 어떻게 되느냐? LA 지역의 지니 개수는 네. 스리랑카의 소득 불균형 정도와 똑같아요. 그다음에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의 불평등 정도는 엘살바도르나 르완다 수준과 아이고,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불평등, 불균형의 문제가 국가 단위로 우리가 관찰할 것이 아니라 예. 도시 단위로 관찰을 해야 되고 도시 안에서 이렇게 큰 편차가 벌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도심에 살고 있다가 어쩌다가 운이 나랑 맞아서 네. 흥한 기운을 얻어서 네.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IT라는 것 자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 기회지만 예. 그 세대가 있잖아요. 네. 그때 젊은이들. 음. 불을 축적한 기회가 그 사람들에게 온 거죠. 네. 그 바로 앞 세대라거나 그 바로 뒷 세대라고 네. 하면 IT가 바로 접목돼서 부가 팽창하는 그 시기에 딱 거기에서 부를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가 부를 축적하느냐도 굉장히 운에 달린 거 아닌가? 많은 부분이.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는데요. 뭐 그런 측면도 분명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모두가 그러면 내가 그 큰 물결이 왔던 그 세대, 그 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에겐 기회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의 변화가 계속 제가 이게 마치 생물과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계속 돌아요. 어떻게 도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또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뭐 마지막으로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토요일 주말에 네. 재밌는 얘기로 한번 해드릴게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면 그 동네 상권 깨진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아직은 네. 못 들어봤는데 이제 설명 드릴게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저 대학 시절에는 네. X세대입니다. 저는. 네. 네, 이 X세대 때 가장 핫한 곳은 압구정이라는 곳이었어요. 오렌지족. 네, 맞아. 아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압구정이라는 곳이 정말 핫했죠. 그래서 저도 그 동네 한번 뭐 고등학교 때까지 잘 안 가봤었는데 네. 친구들하고 이제 놀다 보니까 야, 우리 압구정이라는 데 가서 한번 오늘 놀아보자. 멋스럽게. 이런 그냥 재미삼아 일부러 거기 가보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뒷세대들은 압구정에서 안 놀아요. 오히려 예를 들면 가로수길을 간다든가 다른 데로 옮겨가요. 그렇죠. 요즘도 그런 현상 그리고 되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맞아요. 을지로가 유행했다가 그렇죠. 홍대 유행했다가 뭐 연남동 유행했다가 이게 빠르게 돌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현상을 뭐 사회학이나 문화와 관련된 쪽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전망하냐면 예. 복잡한 이론 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네. 압구정 오렌지족 세대에서 놀았던 사람인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하잖아요. 네. 그럼 직장 생활 하다가 모처럼 친구들하고 송년회 하려고 야 친구들아 우리 옛날 생각 나게끔 오랜만에 우리 송년회 압구정 거기 가서 놀자. 옛날 거기 가서 그러잖아요. 네. 그럼 저희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하니까 양복 입고 옛날 대학교 때 놀던 그 가게를 가죠. 그럼 그 가게에 있었던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여기 아재들 오는 곳이구나. 야 여기 물 흐렸다 생각하면서 예, 그분들은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세대는 또 그들만의 아지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옆으로 자꾸 네. 흥한 동네가 바뀌는 거죠. 진짜로 도시라는 게 생명체랑 비슷하다는 맞아요. 이런 부분이군요. 그래서 새로운 세포를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공간을 찾아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에게는 기회도 안 나오고 나는 너무 억울하다, 아쉽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주 고수들은요. 그래서 내 가게 정할 때, 점포 정할 때 그런 흐름을 분석해서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내가 7년 장사 정말 잘했는데 그렇게 장사 잘 된 가게를 접어요. 왜? 여기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여기서 매달 매출이 얼마인데 끝났다는 게 뭔 소리세요? 하여튼 두고 보시면 아시지만 이 동네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전 어디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런 큰 어떤 장사 정말 제대로 하시는 고수분들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여러 맥락들 중에 하나도 저희 그 학계에서 공부하는 이런 것과 비슷한 말씀을 체험적으로 아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항상 어디에 장사를 하려고 하면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가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아니면 은퇴하고 나도 장사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영순위가 뭐냐면요. 장사를 통해서 가게를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얻으려면 그 근처 사람들 말고 외지인들이 정례적으로 오는 곳인지 안 오는 곳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더 얻는 거죠. 시간이 좀 없기는 한데 이 부분은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어쨌든 양극화가 일어났잖아요. 굉장히 예. 심각한 부작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 해결할 방법 같은 게 혹시 교수님이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항상 저에게 해결할 방법을 물어보시는데 저는 해결 네. 방법이 중요해요. 제가 곧 언젠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 저 송경제 플러스는 이렇게 바로 그걸 하면 안 돼요. 급체합니다. 장복해야 돼요. 예. 벌써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들을까 봐. 고관은 있으신 거죠. 오늘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부터 그로 인한 문제점, 젠트리피케이션을 둘러싼 오해 이해해봤는데요. 송경제 플러스 홈페이지 게시판 역시나 박종호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재미삼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 영원한 벗 오승은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박혜성의 도시의 삐에로라는 노래 선곡해봤습니다. 아마 1980년대 노래로 기억하는데요. 오늘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도시 얘기도 해봤고 또 그 당시 우리나라 서울에 나름대로 또 정겨운 풍물도 있었던 시절인 것 같아서 그때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일요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